워런 버핏이 수십 년간 악몽처럼 두려워하던 그 일이 결국 터졌습니다. 일본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우리는 일본을 구하지 않겠다고 공개 발표해야 했습니다. 그 발표 하나로 글로벌 시장이 흔들렸고 달러 가치가 요동쳤습니다. 문제는 이게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버핏은 이 시나리오를 5년 전에 이미 예고했고 조용히 포지션을 바꿔왔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 포트폴리오가 일본발 충격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통해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독특한 경제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어떤 시기에는 아예 마이너스 금리였거든요. 물가도 거의 오르지 않아서 올해 장 보는 비용이 내년에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경제 용어로는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상태죠. 언뜻 들으면 좋아 보이지 않냐고요? 맞아요. 물가가 안 오르면 살기 편할 것 같은데 사실 이건 경제 전체에는 독약에 가깝습니다. 물가가 내리면 소비자들은 더 기다리면 더 싸지겠지라며 지갑을 닫거든요. 기업은 매출이 줄고 투자를 멈추고 고용을 줄입니다. 그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제 전체가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일본 경제는 1980년대에 세계 최강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중국, 인도에도 한참 밀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인구도 줄고 제조업도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금리가 낮은 동안 일본 정부는 쉽게 빚을 늘릴 수 있었어요. 이자 부담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 결과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50%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봉 5천만 원인 가구가 1억 2,5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동안은 이자가 거의 없었으니 버텼습니다. 0%짜리 카드론으로 억대 빚을 굴리는 것과 비슷한 구조였죠. 빚이 아무리 많아도 이자만 없으면 당장 문제가 터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들어 일본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총리가 취임했고 감세와 경기 부양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199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렸거든요. 수십 년 만에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한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신호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금리 인상이 엄청난 파장을 낳았다는 겁니다. 10년, 30년, 심지어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거든요. 포브스는 이걸 일본 국채 붕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건 기존에 일본 국채를 들고 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를 대거 팔아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구조가 된 거죠. 이게 왜 우리에게 문제냐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입니다. 그동안 일본 투자자들은 국내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수익을 찾아 미국 국채를 대거 사들였거든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안전하고 수익도 나오는 구조였죠. 일본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무려 1조 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일본 금리가 오르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굳이 미국 국채를 살 이유가 줄어든 거거든요. 일본 자국 채권만으로도 이제 수익이 나오게 됐으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본 자금이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옵니다. 미국 국채를 팔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미국 채권 시장에 압박이 가해지고 그 압박은 주식시장, 고용시장, 실물경제 전반으로 퍼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 연방준비제도가 개입 여부를 검토했고 재무장관이 우리는 일본을 구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그 발표 자체가 역설적으로 시장을 더 긴장시켰는데요.
굳이 부인 성명을 낼 만큼 상황이 예민해졌다는 뜻이거든요. 한 세기 만에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채권 시장 스트레스가 미국 달러 가치 자체를 위협하는 리스크가 됐습니다. 버핏이 오래전부터 경고해온 바로 그 상황이 지금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버핏이 이 연결고리를 미리 읽었다는 게 놀라운 지점입니다. 2020년부터 버크셔 해서웨이는 일본 5대 종합상사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이토추,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마루베니, 이 5개 회사입니다. 종합상사라는 게 낯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에너지, 광물, 식품, 금융까지 온갖 분야에 손을 뻗은 거대 지주회사입니다. 일본판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볼 수도 있죠. 처음엔 아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째 침체된 나라인데 왜 굳이 거기 투자하냐는 반응이었죠. 근데 결과를 보면 버핏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총 60억 달러를 투자한 포지션이 지금은 200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거든요. 일부 종목은 6배까지 올랐습니다.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면서 이 종합상사들이 수혜를 크게 받기 때문이죠. 버크셔는 현재 이 5회사 각각의 지분을 약 10%씩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계약상 허용된 최대치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근데 버핏이 일본 주식을 산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엔화로 채권을 발행해서 그 자금으로 일본 주식을 샀거든요. 엔화로 빌려서 엔화 자산을 산 거니까 환율 리스크가 자연스럽게 상쇄되는 구조입니다. 일본 주식이 올라도 혹시 엔화가 약해져도 손실이 최소화되는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한 거죠. 이게 단순한 수익 추구가 아니라 달러 위험에 대한 정교한 방어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거든요. 버핏은 줄곧 미국 달러와 재정 정책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GDP의 125%를 넘겼고 38조 달러 규모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도 대규모 감세 법안과 지출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부채 증가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버핏이 오랫동안 이 속도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해온 바로 그 경로를 미국이 그대로 밟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 수준의 부채가 결국 달러 가치를 갉아먹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봤거든요. 여기서 일본과 미국의 섬뜩한 유사성이 드러납니다. 일본은 저금리 시대에 국가 부채를 눈덩이처럼 키웠고 금리가 정상화되자 그 부담이 한꺼번에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도 저금리 시대에 엄청난 부채를 쌓았고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미국 연방정부가 1년에 내는 국채 이자만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방비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가는 구조가 된 거죠. 미국이 일본보다 조금 뒤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 버텨온 겁니다. 달러가 전 세계 결제와 준비 통화로 쓰이다 보니 웬만한 나라라면 진작 위기가 왔을 상황에서도 미국은 시간을 벌어왔죠. 근데 그 특별한 지위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게 이번 일본 사태가 보여주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달러 패권에 균열이 생기면 그 충격은 미국뿐만 아니라 달러 자산을 들고 있는 전 세계 모든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거든요. 그럼 투자자로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버핏이 보여준 행동 방식에서 원칙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분산이 핵심입니다. 버핏 자신이 미국 외 자산, 특히 일본 주식을 대거 사들인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미국 대형주에만 모든 걸 집중하는 건 점점 위험해지는 구조입니다. 미국 대형주, 성장주, 그리고 미국 시장과 연동성이 낮은 해외 주식을 골고루 나누는 게 현명한 접근이죠. 원자재나 에너지 관련 자산도 달러 약세 국면에서 방어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황 매도도 경계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이 흔들릴 때 팔고 나갔다가 나중에 더 비싸게 다시 사들이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실적이 있는 기업의 주식이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이 되거든요. 현금으로만 들고 있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실질 자산이 줄어드는 셈이니까요. 퇴직이 가까운 분이라면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두는 것도 방법이지만 현금을 너무 많이 쥐고 있는 것도 리스크가 됩니다. 장기 관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공포에 사로잡혀 포트폴리오를 뒤집어 엎는 것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흐름을 이해하고 조금씩 구조를 바꿔나가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시장에서 버티는 시간이 시장 타이밍 맞추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거든요. 버핏이 60년 넘게 증명해온 게 바로 이 원칙입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더 복잡한 고민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미 고공행진 중이고 한국도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글로벌 자금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일본 자금이 미국에서 빠져나오면 신흥국 자금도 동반 이탈하는 경향이 있고 그게 한국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에 흔들리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엔 그 배경이 구조적으로 훨씬 더 깊거든요.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원화 약세, 수입 물가 상승, 가계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버핏이 수십 년 전부터 경고하던 그 시나리오가 지금 일본을 통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내 자산을 지켜야 할지 지금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점 아닐까요? 사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달러가 왜 그토록 특별한 지위를 가졌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브레턴 우즈 협정을 통해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했습니다. 금과 연동된 달러를 기준으로 삼아서 전 세계 무역과 금융 거래를 처리하기로 한 거죠. 이후 금 본위제가 폐지됐지만 달러의 지위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석유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고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쌓았거든요. 이걸 경제학자들은 달러의 과도한 특권이라고 부릅니다. 덕분에 미국은 다른 나라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채를 지고도 버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특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중동 산유국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고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 달러 대체 결제 시스템 논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최근 몇 년간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온 진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을 사모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달러를 믿기 어려워진 나라들이 대안으로 금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단기간에 달러 패권이 무너지진 않겠지만 방향성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건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버핏이 일본 투자를 통해 달러 외 자산을 늘린 것도 이 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버핏이 최근 몇 년간 현금 보유를 급격히 늘려온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및 단기 국채 보유액이 3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건 버핏이 지금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앞으로 큰 조정이 올 때를 대비해 총알을 장전해 두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되거든요. 버핏은 그걸 평생에 걸쳐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세계 질서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달러가 영원히 안전할 거라는 믿음, 미국 채권이 가장 확실한 피난처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버핏은 그 흔들림을 먼저 감지했고 그에 맞게 포지션을 조정했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 흐름을 단순한 뉴스로 흘려보낼 게 아니라 내 자산 구조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제를 읽으며 자산을 키우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